자, 우리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저번 시간은 아니고 저번 단원 그래서 이번 시간 저번 단원에서 그 1단원 맨 마지막에서 배웠었던 게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qx 몫이 qx 나머지가 rx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검산식을 하나 쓸 수 야이 조용히 검산식을 하나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fx 나누기 gx라는 것의 몫과 나머지 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라는 것을 쓸 수 있다 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2단원에서 두 번째 소단원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사용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죠? 지금 그 일단 따로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12시부터 수업 시작입니다. 이게 뭐 당장 사용되진 않지만 여기다 킵해두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소단원에서 공부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항등식이에요. 이 단원 이름 자체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이고요. 이 첫 번째 소단원이 항등식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볼 거야. 근데 항등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었죠, 그죠? 처음에 나왔었던 게 언제였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때 등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방정식과 항등식이라는 것으로 쪼개진다 라면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등식이라는 것은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쪼개지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 방정식에 주목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1차 방정식 하면서 방정식을 푸는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시간인가? 라고 하면서 넘어갔어.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이번에 배우는 항등식이 이때 나오는 그 항등식이랑 똑같은 건데 항등식의 정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일단 등식의 정의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등식의 정의가 뭐야? 등호가 있는 식.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난 식. 그거를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으면 그럼 그때 그 식은 방정식이거나 항등식일 걸. 자, 방정식. 문자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식. 이걸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문자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식. 이걸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존재죠. 그래서 참여되도록 하는 그 문자의 값을 쏙쏙쏙 뽑아서 구한 것이 그 방정식을 푼다. 그 값들을 그 방정식에 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해서 언제나 문자의 값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항등식의 정의 자체도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식,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x 플러스 2x는 3x 항등식. x 곱하기 x 플러스 2는 x제곱 플러스 2x 항등식. 그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등식. 진짜 쓸모없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도 이번 단원에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것이다. 항등식.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공부하면은 먼저 정의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정의.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정의가 뭐였어?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 그것이 항등식의 정의다. 자꾸 네가 아까 전에 항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자꾸 항등식 얘기했다면 항정식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항등식의 정의는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성질.
공부를 할 건데 이 항등식의 성질은 뭔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되게 단순합니다. 항등식의 성질은 그냥 좌변 우변이 똑같이 생겼다 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똑같이 생겼다. 실제로는 뭐 ax 더하기 b랑 cx 더하기 d랑 서로 같다. 다음이 항등식일 때 a는 c랑 같고 b는 d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기는 해요. 근데 결국 그거를 이제 조금 의역하자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다라는 말인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항등식의 정의와 성질,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 그다음 성질,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공부하시면 항등식은 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정계수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은 오랜만에 좀 다른 색깔 펜을 써볼까? 자, 좀 의미 단위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미정계수법입니다. 자, 미정이라는 것은 알죠? 무슨 뜻이야 이거?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 아닐 미자에 정할 정자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수가 법? 방법. 방법. 이런 소리거든. 조금 의역하자면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 자, 근데 이거 특별히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은 ax 더하기 b 다음이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자꾸 딴 데 쳐다보죠. 왜 자꾸 벽 쳐다보고 있어? 자, 2x 더하기 3은 ax 더하기 b다. 다음이 항등식일 때 a와 b의 값은? 이거 뭐 우리 특별히 배워야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얘랑 똑같이 생겼을 테니까 a는 2고 b는 3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치? 당연히 똑같이 생겼을 테니까 a는 2고 b는 3이어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용했었던 것이 항등식의 무엇일까요? 성질.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a는 2고 b는 3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양변에 개수를 서로 비교했다라고 해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까? 자, 미정계수법 중에 첫 번째 개수 비교법. 굉장히 직관적이죠.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야. A는 2고 B는 3일 거야 라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굳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능하긴 하니까 이론적으로 그 방법이 성립하긴 하는지 그걸 한번 체크는 해보자. 자,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래. 그러니까 뭘 넣든 간에 항상 얘는 참이 성립한다는 거지. 자, x에다가 몇 대입해볼까? 1. 뭐 1? 좋아요, 1. 자, 1 대입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요 좌변은 5가 될 것이고 우변은 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대입해볼까? 2보다는 좀 더 물론 2 대입해도 돼요. 진짜 뭐 미친 척하고 여기서 저는 7분의 33 이런 거 대입하고 싶은데 하세요. 너네가 해 대신. 난 안 해. 뭐 그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센스 있게 좀 더 간단하게 뭐 대입해볼까? 8. 이 새끼. x에 0 같은 거 대입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쵸? 0 같은 거 대입해보시면은 얘는 3은 b 이렇게 될 테니까. 그쵸? 네, 그래서 b의 값은 3이구나, a의 값은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치?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했었던 것처럼 아까 2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2 한번 대입해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7이 되고요. 이건 이제 2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럼 이제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a는 2, 그거를 여기 위에다 대입하시면 b는 3,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방법을 쓸 때 뭘 했어요? 이 문자 자리에 숫자를 대입하면서 뭔가 식을 구해놓고 미정계수를 구했죠. 뭘 했다고? 숫자를 대입했다고.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너무나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계수 비교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 항등식의 정의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의를 사용한 수치 대입법도 있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식을 구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웬만한 상황에서는 둘 중에 뭘 쓰는 게 좋을까요? 계수 비교법을 쓰는 게 좀 더 좋겠죠. 이게 좀 더 직관적이었잖아. 이거 보자마자 숫자 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나요? 그건 아니었잖아. 냉정하게 말해서 왜 A는 이고 B는 3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계수 비교법으로 한 번에 처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1순위로 취급하셔야 될 것은 계수 비교법입니다. 계수 비교법. 그러니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본능이 그렇게 시킬 거예요. 그러고 싶어질 겁니다. 수치대입법을 쓰는 사례는 좀 특이한 케이스. 이건 내가 문제를 내기보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우리 지금 벌써 여기 57, 58페이지 지금 요거 공부하고 있어요. 좀 괜찮은 예시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 딱히 그런 걸 안 넣어놔 줬네요. 진짜 별로야.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드려야 되니까. 자, 이거 뒤로 넘겨주세요. 자, 이 뒤로. 오케이, 자 적절한 문제가 있다. 자 20번 문제 봅시다. 20번 문제. 자 이거 내가 일단 칠판에 잠깐만 먼저 쓰고 갈게요.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술을 부리는 문제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좀 얌전하게 써놓으면은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계수비교법 해가지고 바로바로 풀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말이야. 자 그냥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a x 플러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것보다는 15번을 보는 게 좀 더 낫겠다.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일 거예요. 자 15번 보시면은 자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ax x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b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c. 자 다음이 항상 성립한대. 즉 말해서 이거는 항등식이다 라는 소리죠. 이때 a랑 b랑 c의 값을 구하래요. 자 물론 우리가 그냥 요거 냅다 전개해가지고 우변을 어떤 하나의 통일된 2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2창의 개수는 2고 1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야 라고 하면서 풀어내도 괜찮아요.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죠. 개수끼리 서로 비교해서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전개하는 거 좀 짜증나. 일단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하고 세 개를 더해서 정렬해줘야 돼. 일단 여기서 시간 좀 걸리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명히 여기 지금 2창의 개수를 보면은 A 플러스 B야. 1창의 개수는 뭐가 나올까 봤더니 A만 나오네요, 다행히. 그 다음 상수항은 뭐가 나올지 봤더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나와. 문자 3개로 이루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서 마무리 지어주셔야 됩니다. 자,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쁘지, 그치? 좀 시간 오래 걸리겠지? 우리가 계수비교법 그 원툴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수치대입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양변에 뭘 대입해볼까?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뭐 마이너스 1도 좋고요. 또 0도 좋고요. 또 1도 좋죠. 오케이.
딱 그렇게 세 개 값을 한번 대입해서 정렬해 보자고. 자, 일단 0부터 먼저 대입해 볼게. 0 대입해 보면은 얘 싹 사라지고 요거만 남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쵸? 0 대입했으니까 그게 무엇다? 0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일단 이거 식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1 대입하겠다고 했었나? 1. 자, 1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a, 1, 2, 2a. 그 다음에 요거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c. 그게 얼마다? 1 대입했을 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7 나오죠? 마이너스 7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시면 다 사라져. c 혼자만 덜렁 남아. 그래서 마이너스 c는 하고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 플러스 3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 c는 1이고 그걸 바탕으로 여기로 슉 올라가니까 b 더하기 c가 6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b 더하기 c가 6. b 더하기 c가 6이니까 c가 1이라서 b는 5. 그다음 c가 아까 1이었었으니까 이 a라는 것은 마이너스 6이었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생각보다 쉽게 풀리죠. 그렇죠? 전개 굳이 안 해도 되고 뭐 말하면서 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3개씩만 깔끔하게 풀어주면 되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상적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으셔야 된다.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한 방법은 뭐였다? 개수비교법이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운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개수비교법만 쓰게끔 문제를 출제할 리는 없다. 수치대입법이 개수비교법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의 문제까지도 출제를 할 가능성이 너무하다. 그러니까 두 개를 모두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녀석들 때문에? 이런 15번 같은 문제들 때문에. 물론 얘도 이론적으로는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그게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 그게 개수비교법 하나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던데.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야. 당연히 그렇죠.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렇지. 그렇지만 시간과 어떤 그러니까 시간 효율성이란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을 적재적소에 맞게 이용을 하는 걸 학습을 했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소단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공부를 끝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64페이지 나머지 정리. 자, 일단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머지 정리라는 이 말은 크게 의식하지 마시고 이 칠판에 쓰는 내용을 한번 잘 봐주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이번 소단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킵해놓은 거야. 자, 지금부터 쓸 건데 여기서 gx를 좀 복잡한 거 말고 그냥 좀 간단한 걸로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x-1 뭐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자, fx라는 것을 x-1로 나누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때 몫은 당연히 qx, 나머지는 rx라고 쓸 수 있는데, 자, 1차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1차 식으로 나눴잖아? 그럼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rx는 x에 대한 식을 쓸 때 보통 rx라고 표현하는데 아니 숫자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 rx라고 쓸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아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숫자로 나올 게 뻔하다면 그냥 어떤 상수로서의 r이라고만 써도 괜찮겠죠. 이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이긴 하겠죠.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fx는 하면서 식을 하나 쓸 수 있는 게 생기죠. x-1이 qx개만큼 있고 거기에 r을 더해준다면 그럼 그건 fx가 될 거야 라고
맞나요? 이 식은 뭐 이 식이랑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 썼잖아, 그치? 이해 안 되는 건 없죠? 네, 좋아요. 일단은 저 토스 받았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내가 이 R이라는 것만을 추출하기 위해 양변에 X에 무엇을 대입하면 얘가 숭 하고 사라져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양변에 X에 무엇을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고 R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1. 좋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1을 대입해서 F1은 R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특별할 거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나머지가 뭔지만 좀 궁금해. 뭐 나머지가 1인지 2인지 3인지 아니면 나머지가 없어서 이게 나눠 떨어지는지 그냥 오직 그것만 좀 확인해보고 싶어. 나머지가 뭔지만 빠르게 추출해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얘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나머지만을 궁금해하는 것이었다면 양변에 1을 대입하면 되니 F1을 구해봐. 그럼 그게 곧 나머지였을 거야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뭔가 좀 훅 지나가 버려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를 좀만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a라는 걸로 나눈다 라고 할게요. 그럼 똑같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fx라는 것은 x-a 곱하기 qx 플러스 r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시키는 문제를 낸다면 fx가 뭔지 x-a가 뭔지를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그치? fx가 뭔지는 안 알려주더라도 r이 뭔지는 안 알려주더라도 얘네 둘이 뭔지는 알려준 상태로 얘를 구하라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r만을 구하고 싶다면 양변에 뭐만 대입하면 된다? 뭘 대입하면 돼, 이 순간? a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가 쓱 사라지고 a는 r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얘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은 a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고 얘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 fx, 즉 이 fx라는 a를 대입해야 할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fa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그 말은 이 r만을 순식간에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 이런 보편적인 문자를 가지고 한 거 말고 실제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보고 풀어봅시다. 자,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x 마이너스 5라는 것을 x-2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내가 r만을 추출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자, 그대로 똑같이 두 번째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x 마이너스 5는 x-2 곱하기 qx 플러스 r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 r을 구하고 싶다면 양변에 뭘 하면 되겠어요? x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2를 쫙 대입하면 얘는 8이고 얘는 4고 얘는 14고 얘는 마이너스 5 계산 쫙 해보시면 도와줘. 26에다 5 빼니까 21. 는 사라지고 R. 따라서 R은 21. 내가 굳이 나눗셈을 다 진행하지 않고도 이 나머지만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머지를 뽑아내는 쉬운 방법이라고 해서 나머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나머지를 재빠르게 구해내는 아주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나머지 정리라고 부른다.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fx는 x-a 곱하기 qx 더하기 r로 쓸 수 있고 그때 x-a 곱하기 qx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즉 r만 남길 수 있는 행동
양변에 a를 대입해서 FA는 R이라는 식을 뽑아낼 수 있다. 이때 그 FA는 R이다라는 그 결과 한 줄을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네 질문. 근데 나누는 수가 그 2차식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질문. 오케이, 그 얘기도 그 뒤에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방금 무슨 질문이 나왔냐면 아무나 썼어요. 자,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QX. 자, 당연히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 또는 상수항.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RX 혹은 1차식 이하라는 것이 확실시 됐으니까 그냥 AX 플러스 B라고만 놓을 수도 있겠죠. 보통은 저 AX 플러스 B라고 놓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써보면은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qx 플러스 ax 더하기 b, 물론 rx라고 써도 되지만 ax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식 셀 수 있다는 거 확인되셨죠? 그쵸? 원래 원칙적으로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대신 1차식이 아닌 2차식으로 나눴을 때도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간접적으로 사용해서 저 나머지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뭐라고?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원래 어디에서만 쓸 수 있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다. 잠깐 저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돼요. 네,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원래 이론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아까 전에 나머지 정리가 뭐였어?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r은 fa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그 나머지 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려면 여기에다가 얘를 0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대입해 줌으로써 저 나머지를 한 번에 구해낼 수 있으면 그럼 나머지 정리가 여기서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져.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지지만 자, 대신 잘 보세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오지, 식이? x-1 곱하기 x-2로 쓸 수가 있죠. x-1 곱하기 x-2. 자, 보세요. 양변에 몇을 대입해 볼까요? 1을 대입해 보면 여기에는 이 식이 1 더하기 4 더하기 1 빼기 5 하니까 1이 됩니다. 얘 삭제되고요. a 더하기 b라고 써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양변에 뭐 대입할까요? 2 대입해 보시면 여기에서 8, 16, 2, 26 빼기 5, 21. 21은 2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a랑 b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a는 20이고 b는 마이너스 19다라는 것을. 자, 그럼 이걸 토대로 내가 저기에 있는 나머지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나머지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x 플러스 20이다 라고. 맞죠? 잘못했습니다. 미안. 자, 반대로 기억했어. a가 20이었구나. 20x 마이너스 19다 라고. 자,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지금 이제 내려드릴 수 있는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어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 쓸 수 없습니다. 대신 나머지 정리를 유도했었던 식을 이용해서 그걸 마치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머지 정리를 써서 구한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나머지 정리를 써서 구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유도하는 과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오직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성립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는 x-a로 나눈 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1차식이 x-a의 꼴은 아니잖아. ax 플러스 b의 꼴이죠. 그래서 이제 그 꼴로 보다 더 일반화시켜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때 몫을 여전히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fx는 하고 식을 불러봅시다. ax 플러스 b 곱하기 qx 플러스 r. 자, 양변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서 싹 오시죠? 아, 이 친구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i를 언제나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f 마이너스 a분의 b는 사라지고 r이다. 이게 최종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발전하고 더 일반화시켜서 써줬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걸 써줬고 x-a로 나눴을 때, 그 다음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이게 최종 버전인 거겠죠. 그래서 이게 나머지입니다. 이걸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할 때 r은 f-a분의 b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는 제시가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를 언제나 늘 습관적으로 쓰길 부탁드리면서 내가 항상 끼워놨었던 건데 그것은 이유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세 줄은 패키지로 갖고 가주세요. 뭐 이거 한 줄에서 더 쓴다고 해가지고 뭐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풀거나 뭔가 유도를 하거나 간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상황이 생기든 뭐든 어쨌든 이렇게 세 줄을 밟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저희 뒤에 이그램플을 보시면 다항식 fx를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고 그것을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풀고 있냐면 이것을 자, fx가 뭐라고 했지? 또 까먹었어. 2x 세제곱 플러스 불러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이것을 뭐로 나누겠다? 2x 플러스 1. 이걸로 나누겠다. 자, fx 이것을 2x 플러스 1로 나누겠다. 이때 몫을 qx 그다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라고 할 때 왜? 그럼 뭐가 있었는데? 알았어. 그럼 갔다가 언제? 5시. 오케이, 알겠어. 다녀와. 자, 이 이그젬플에서는 해설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R은 F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샬라샬라 답이 얼마야? 5요. 라면서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든 뭘 하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라? 세 줄을 다 써라. 다 쓰세요. 습관적으로. 왜? 이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기 위해서 따위가 아닙니다. 이 나머지 정리랑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그 세 줄을 반드시 써야만 길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가서 비로소 쓰려고 작정하면 써지겠냐? 연습이 하나도 안 됐는데? 안 돼요. 쉬운 문제를 전부 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는 처음에 대충 소홀하게 공부했었던 사람은 아마 좀 공부를 미리 해본 사람들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나머지 정리 처음에 수업 듣고 뭐 나머지 구하고 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센이나 뭐 이런 어떤 대표 유형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손을 놔버렸었던 경우가 있었다 하셨던 분들은 그게 원인입니다. 이 세 줄을 안 쓰고 늘 항상 이렇게만 구해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 길이 안 보였던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안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 꼭 쓰세요.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1 qx 플러스 자 이거 한 줄 쓰는데 나 지금 10초도 안 걸렸어. 10초도 안 걸렸어. 이 10초를 투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몇십 시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쓰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세요. 뭘 대입하고 싶은지. 자, 뭘 대입하고 싶어?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는 R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밟아가시길 강조드립니다. 알겠죠? 이건 권유가 아니야. 꼭 그렇게 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 2단원 문제를 푸는데 이거 안 쓰고 푼다? 다 리셋할. 그거는 문제를 푼 게 아니거든. 알겠죠? 그냥 결과만 외워가지고 적용시켜서 계산만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라고 내가 그런 문제들을 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꼭 공부를 해주실 거.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왜 안 나와? 여기는 두 번째 줄이다라는 거. 그럼 나머지 정리라는 걸 굳이 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필요 따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늘 항상 유도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그다음 나머지 정리 다음에 나오는 컨텐츠는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가 무엇이냐면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fx를 ax 더하기 b 곱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쓸 수 있으며 이때 f 마이너스 a분의 b는 r이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배웠죠? 나머지 정리라고 배웠죠. 자, 이때 이 나머지 정리에서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를 우리가 콕 집어서 인수정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마치 직사각형들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은 녀석들을 콕 집어 뭐라고 부르듯이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듯이 직사각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은 것을 우리가 콕 집어서 뭐라고 부르듯이 정사각형이라고도 부르듯이 마치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0이라면 나누어 떨어진다면 ax 플러스 b를 인수로 갖는다면 다 같은 말이죠. 자, 다시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를 없애. 즉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0이라면 나누어 떨어진다면 인수가 된다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때 fx는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다. 그럼 f 마이너스 a분의 b는 무엇이다? 0이다. 다 인수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그 특별한 케이스를 콕 집어서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그럼 왜 이름이 인수정리일까? 나머지가 0, 즉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것은 그놈이 fx의 인수다라는 말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fx가 ax 플러스 b를 인수로 갖는다면 f 마이너스 a분의 b는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fx가 x-2를 인수로 갖는다면 x-2 곱하기 qx 더하기 없으니까 f2는 0이겠구나. fx가 x-1을 인수로 갖는다면 f2는 0이 있구나. fx가 x-1을 인수로 갖는다면 x-1 곱하기 qx로만 써진다는 얘기니까 양변에 1을 대입하면 사라져버려서 f1은 0.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fx가 얘를 인수로 갖는다면 얘로 나눠 떨어진다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세 개는 다 같은 말. 얘를 인수로 갖는다면 나머지가 0이니까 식이 이렇게 써질 것이고 식이 이렇게 써지니까 f-a분의 b는 0일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응, 오케이. 여기 살짝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은 지금 해결하셔야 돼요.
다 진짜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교장표 하나만 보고 갈게요. 6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자, fx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이고 얘가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쓴다고? 자, 한번 불러봐봐. 자, x세제곱 3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나누기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은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인데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죠. 그쵸?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인수다 라는 말은 나머지가 0이다. 저런 상황이랑 똑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딱 보자마자 써야 되는 식은 오케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 곱하기 qx구나. 자, 나 이거 쓰는데 7초 걸렸어. 자,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양글에 뭐 한다? 마이너스 1 대입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다 하고 a 값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반드시 뭘 써라? 이 두 번째 줄 이 식을 써라. 반드시 이 식을 쓰고 내려가셔야 한다. 알겠죠? 괜히 여기다가 대뜸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세 번째 줄부터 쓰고 있다. 그러면 오케이? 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 좀 아끼려다가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 조립제법 볼게요. 어서 오세요. 들어가 있어. 자, 조립제법. 자, 우리가 67페이지에 있는 그 예시를 한번 좀 볼게요. 이쪽 들어가 있어도 돼요. 좀 이따가 내가 부를 거야. 자, 지금 보시면은 3x 세제곱 좀 보면서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라는 것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 자, 이때 얘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몫은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나오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15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직접 다 밟으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기에는 조금 귀찮아. 그치? 벌써 쓰는 식이 뭐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쓰고 또 빼고 해서 2x 제곱 플러스 x 만들고 또 2x 마이너스 4x 또 빼고 뭐 하고 또 빼고 좀 귀찮잖아. 그치? 계산을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6번, 7번 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구하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자, 다시 뭐라고?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다시 뭐라고?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해 줄게 라고 하면서 기술적 테크닉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쓰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 몫과 나머지를 조금 더 신속하게 구하는. 만약에 내가 나머지만 구하는 거라면 굳이 조립제법을 쓸 필요도 없죠. 방금 전에 배웠잖아. 나머지 정리만 쓰면 된다고. 그런데 내가 몫도 나머지도 빠르게 구하고 싶다. 근데 1차식으로 나눈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조립제법이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냐 하면 이걸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개수들을 빠짐없이 전부 작성합니다. 3, 마이너스 4, 1, 5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럼 그땐 뭐라고 써야 될까요? 3, 0, 1, 5 얘는 사라진 게 아니라 개수가 0인 거잖아. 내가 말을 개수를 빠짐없이 쓰라고 했죠. 개수를 빠짐없이 0이라는 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0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빠졌다고 해도 3, 0, 1, 5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자, 이런 상태니까 일단 개수를 빠짐없이 저렇게 쓴다. 그리고 나누기를 할 때는 이렇게 썼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니은자를 길게 하나 박스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중요해. 요 부분을 주목해 보셨을 때 그 식을 0으로 만들면 x의 값을 저기다 쓸 겁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2라고 쓰면 돼요. 2.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일단 기본 세팅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간단한 계산들을 할 겁니다. 어떤 계산들을 할 거냐면 일단 처음에 있는 i는 그냥 그대로 밑으로 뚝 내려옵니다. 3. 그리고 나서 이 3을 곱한 걸 여기다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할 때 언제나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했어요? 뺐죠. 그래서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와. 조립제법을 할 때는 거꾸로야. 자, 나누기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나누기 했죠. 그쵸? 그러니까 얘 나누기 할 때 뺐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 야, 빼는 거의 반대가 뭐야? 더하는 거.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쓴다. 2. 그래서 또 어떻게? 곱해 써. 그럼 어떻게 할까? 더해. 또 어떻게 할까? 곱해. 어떻게 할까? 더해.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놈, 이 친구가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게 몫인데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뒤에 있는 것부터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1차항, 2차항. 3x 제곱 2x 5. 옆에 있는 거랑 비교해봐. 3x 제곱 2x 5. 나머지 10.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 조립제법으로 신속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언제만 사용 가능하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 가능하다. 자, 다시 언제만 사용 가능하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 가능하다. 1차식으로만 나눌 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만을 구하고 싶을 때, 나머지만을 빠르게 구하고 싶을 땐 뭘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목과 나머지 모두를 빠르게 구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름이 뭐라고? 조립제법. 우리가 나누기 하는 것과는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나눴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뒤집어져서 나누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뒤집혔으니까 여기서는 뺐었다면 이거는 반대로 뒤집어서 더할 겁니다. 여기선 뺐었다면 여기선 더할 거야. 여기서도 빼가지고 실수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4에서 6 빼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절대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더해서 할 거야. 처음 건 그대로 내리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알겠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맨 마지막에 써져 있는 게 나머지고 그 다음이 몫인데 오른쪽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립제법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고민하고 학습하셔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이블 기준으로 68페이지 조립제법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조립제법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x-2, 뭐 x 플러스 3, 2x, 뭐 x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들로 나눴을 때랑 2x-4, 뭐 3x-6, 뭐 이런 것들로 나눴을 때랑 뭔가 비슷한 듯하면서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68페이지 한 페이지를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는 이그젬플까지 성실하게 잘 풀어보면서 연구를 하신다면 그럼 이 단원은
완전히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소홀히 하신다면 문제 푸실 때 좀 많이 애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십시오.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미션으로 남겨둘 겁니다.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내가 다음 수업 사전학습 시간 9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때 개별적으로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지 테스트에 당연히 그 내용이 적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백지 테스트에 그 내용이 안 적혀져 있으면 그대로 태짜니까 그거 좀 조심해 주시게. 그래서 여기다 대문짝만하게 별표 하나 쳐놓고 백지 테스트 하실 때 꼭 그 부분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네. 네. 오케이. 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없습니까? 질문? 네, 그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종료하도록 할게요.